전화벨 소리는 새벽 고요를 찢는 날카로운 비명 같았습니다. 나이가 드니 잠귀가 밝아져서 작은 소리에도 눈이 떠지곤 했지만 그날 밤의 전화 소리는 유독 심장을 후벼 파는 듯 불길했지요.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이 어둠 속에서 파르라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겁니다. 이 시간에 걸려오는 모르는 전화란 대개 잘못 걸린 전화거나 아니면 듣고 싶지 않은 부고 소식, 그것도 아니면 피하고 싶은 과거로부터의 호출일 테니까요. 하지만 나는 홀린 듯이 손을 뻗었습니다. 마치 이 전화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체념 섞인 예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잠기운 하나 없이 건조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웅성거리는 소음과 함께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예.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여기 양평 파출소입니다. 파출소.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나는 감고 있던 눈을 질끈 더 세게 감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내 귀에만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경찰관은 사무적이지만 곤란해하는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 김혜란 씨가 보호자로 선생님을 지목하셔서요. 술값 문제로 시비가 좀 붙었는데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가족분 연락처도 모르신다고 하고 휴대폰 단축번호 1번에 선생님 번호가 있어서. 김혜란. 내 입안에서 모래알처럼 서걱거리는 그 이름. 74년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사랑했고 동시에 가장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던 이름. 평생을 내가 닿을 수 없는 곳에서 빛나던 별. 그리고 지금은 양평의 어느 파출소 의자에 널브러져 있을 알코올 냄새 찌든 노인. 경찰관은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가야 할까? 가서 보란 듯이 합의금을 물어주고 너의 그 비참한 꼴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할까? 아니면 40년 전 그녀가 내게 했던 것처럼 차갑게 비웃어줘야 할까?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아니 어쩌면 내 무의식 가장 깊은 곳에서 준비해왔던 방어기제였습니다. 누구요? 김혜란이요? 나는 짐짓 놀란 척 되물었습니다. 네, 김혜란 씨 친구분 아니십니까? 나는 숨을 고르고 차갑고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그런 사람 모릅니다. 전화 잘못 거셨어요.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지만 나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잘못 거셨어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짧은 두 마디가 내 70년 우정을, 내 청춘의 동경을, 그리고 내 열등감의 역사를 난도질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고백입니다. 친구를 유치장에 버리고 온 비정한 늙은이의 변명일 수도 있고 평생 남의 그림자로 살았던 한 여자가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 저지른 마지막 발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욕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존재 자체만으로 내 초라함을 일깨워주는 사람. 그래서 친구라는 이름으로 곁에 두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가 무너지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런 잔인한 대상이. 제게는 혜란이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야기는 며칠 전 그녀가 내 앞에 40년 만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는 꽤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등단한 수필가였지만 내 글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다는 평을 들으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노년의 고독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작가, 영혼을 치유하는 문장가. 서점 매대에 내 얼굴이 박힌 책이 깔리고 문화센터 강연 요청이 쇄도하고 텔레비전 아침 방송에 나가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자식들은 번듯하게 자라 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쾌적한 아파트, 노후 걱정 없는 연금, 그리고 사회적 명예까지.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안락하고 품위 있는 노년이었지요. 하지만 그 모든 성취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박힌 가시를 뽑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겸손하다고 칭찬했지만 사실 그건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였습니다. 선생님 글은 정말 깊이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통찰을 얻으셨나요? 독자들이 물어올 때마다 나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그저 인생의 결핍이 스승이었지요. 그럴싸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결핍의 진짜 이름이 열등감이라는 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모든 글쓰기의 동력, 내가 치열하게 살아온 이유, 내가 아득바득 성공하려고 발버둥 쳤던 그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혜란이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 혜란이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나는 시장통 건어물 가게집 셋째 딸이었고 혜란이는 지역 유지인 병원장집 외동딸이었습니다. 이 진부한 설정부터가 이미 패배를 예고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헌 교복을 줄여 입고 문제집 한 권을 사기 위해 며칠을 고민해야 했지만 혜란이는 늘 빳빳한 새 교복에 당시로서는 구하기도 힘든 원서들을 끼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의 문제였다면 나는 그녀를 그토록 미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돈보다 더 잔인한 건 재능의 차이였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영어 단어를 외우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배도록 수학 문제를 풀어서 겨우 전교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혜란이는 수업 시간에 소설책을 읽고 쉬는 시간에 음악실에서 피아노를 치면서도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노력이라는 걸 촌스럽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알고 태어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백일장 대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며칠 밤을 끙끙 앓으며 원고지를 채우고 지우기를 반복해서 겨우 입선이나 가작을 탔지만 혜란이는 마감 직전에 휘갈겨 쓴 글으로 덜컥 장원을 차지하곤 했으니까요.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글에서 천재적인 감수성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내 글은 성실하지만 평범하다고 했고요. 성실하지만 평범하다. 그 말은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꼬리표이자 저주였습니다. 혜란이는 그런 나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아했지요. 그게 더 비참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나를 무시하거나 괴롭혔다면 나는 그녀를 마음껏 욕하고 증오했을 겁니다. 하지만 혜란이는 늘 상냥했습니다. 너는 참 열심히 산다. 나는 내 그 끈기가 부러워. 그녀가 웃으며 건네는 칭찬은 칭찬이 아니라 가진 자의 여유 혹은 발버둥 치는 자에 대한 연민처럼 들렸습니다. 그녀 옆에 있으면 나는 늘 초라한 들러리가 되었습니다. 백조 옆에 오리, 장미 옆에 안개꽃. 그녀의 빛이 강렬할수록 나의 그림자는 더 짙어졌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혜란이는 당연하다는 듯 명문의대에 수석으로 합격했고 나는 재수 끝에 지방국립대 국문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의대에서도 퀸카였고 모델 같은 의대생 선배와 캠퍼스 커플이 되어 화려한 연애를 했습니다. 나는 도서관 구석에 처박혀 혜란이가 보지 않을 책들을 읽으며 언젠가는 글로 너를 이기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혜란이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미국에서도 제일 좋다는 병원으로 유학을 간다고 했습니다. 공항에서 나를 안아주며 그녀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잘 있어. 내가 쓴 소설 나중에 꼭 보내줘. 내가 제일 먼저 읽어줄게. 그 말은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과연 작가가 될 수 있겠냐는 비웃음이었을까요? 그렇게 그녀는 내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물리적으로는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단 하루도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소식은 언제나 화려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외과 의사가 되었다더라.
남편이 벤처 사업으로 대박이 나서 억만장자가 되었다더라. 캘리포니아 해변에 대저택을 지었다더라. 동창회에 나가면 아이들은 침을 튀기며 혜란이의 전설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겉으로는 웃으며 맞장구를 쳤지만 속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등바등 살아서 아파트를 넓히고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도 혜란이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나를 절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글에 매달렸습니다. 그녀가 의학으로 사람의 몸을 고친다면 나는 글로 사람의 마음을 고치겠다고. 그녀가 돈으로 성을 쌓는다면 나는 명예로 탑을 쌓겠다고. 그리고 마침내 70이 다 된 나이에 나는 작가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수필집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을 때 나는 가장 먼저 혜란이를 떠올렸습니다. 보고 있니? 내가 무시했던 그 성실하고 평범한 아이가 이제는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작가가 되었어. 너는 그저 돈 많은 의사일 뿐이지만 나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선생님이 되었단다. 이제야 비로소 너와 대등해졌다고, 아니 어쩌면 내가 너를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그 연락을 받은 겁니다. 한국에 들어왔다고. 동창회 총무로부터 들은 소식은 의외였습니다. 혜란이가 귀국했다는데? 근데 좀 이상해. 연락도 잘 안 되고 동창회에도 안 나오고. 양평 어디 시골집에 혼자 있다더라. 화려한 금이 환향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자식들은, 그 많던 돈은,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감정은 묘한 흥분이었습니다. 기회다. 내 인생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기회. 그녀 앞에 서서 우아하고 품위 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고 내 친필 사인이 담긴 책을 건네주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어 보일 기회. 나는 주저하지 않고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내 차의 조수석에는 혜란이에게 줄 선물과 내 책, 그리고 지난 40년간 벼려왔던 나의 자존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마주하게 될 것이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더 깊고 어두운 절망의 구렁텅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평생 쌓아왔던 것은 혜란이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찌질한 열등감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차가 양평의 굽이진 국도를 따라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앙상한 겨울 나무들이 마치 내 마음속의 풍경 같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곳은 번듯한 전원주택 단지가 아니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한참이나 덜컹거리고 들어가서야 나오는 인가도 드문 산자락 밑에 낡은 농가 주택이었습니다. 설마 여기가. 차를 세우고 내리자 퀴퀴한 걸음 냄새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코트 자락을 파고들었습니다. 대문도 없는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한쪽 구석에는 빈 소주병들이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었습니다. 나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은 고장 나 있었고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혜란아, 나야. 나 영숙이.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려던 찰나 안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리더니 벌컥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내 기억 속에 우아하고 빛나던 김혜란은 없었습니다. 부스스한 백발, 초점이 흐릿한 눈동자, 며칠은 감지 않은 듯 떡진 머리, 그리고 술 냄새. 그녀가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누구? 아? 영숙이니? 갈라진 목소리.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바쳐 질투하고 동경했던 여자의 모습이라니. 승리감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당혹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쾌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짐짓 침착한 척 연습해온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다, 혜란아. 정말 오랜만이야. 그것이 우리의 지옥 같은 재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훅 하고 끼쳐오는 냄새는 곰팡이와 먼지,
그리고 싸구려 방향제가 뒤섞인 기묘한 악취였습니다. 대낮인데도 두꺼운 암막 커튼이 쳐져 있어 실내는 동굴처럼 어두침침했지요. 나는 본능적으로 코를 막으려다 간신히 손을 멈추고 대신 코트 자락을 여미는 척했습니다. 그것은 내 알량한 배려였습니다. 아니, 나는 너와 다르다는 우월감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거실 바닥에는 읽다 만책들과 신문지, 그리고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발 디딜 틈조차 찾기 힘든 그 난장판 속에서 유일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테이블 위에 놓인 양주병 하나뿐이었습니다. 혜란이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소파 쪽으로 가더니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앉아? 짐은 대충 저기에 두고. 그녀가 턱짓으로 가리킨 곳은 먼지가 뽀얗게 앉은 식탁 의자였습니다. 나는 엉덩이를 살짝 걸치듯 앉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혼자 지내는 거니?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내 물음에 혜란이는 피식 웃으며 술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아, 예전에 우리 집에서 일하던 아주머니들 말하는 거야? 그 사람들 다 죽었거나 늙어서 걷지도 못할걸? 그녀는 컵도 없이 병째로 술을 들이켰습니다. 모굴대가 넘어가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측은지심이었을까요? 아니요, 솔직해지겠습니다. 그것은 안도감이었습니다. 나를 평생 주눅 들게 했던 그 고고하고 빈틈없던 김혜란이 이제는 술 없이는 손을 떠는 알코올 의존증 노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내 삶이 그녀보다 낫다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짜릿한 승리감이었습니다. 미국 생활은 다 정리하고 온 거야. 남편분은 아직 거기 계시고? 나는 짐짓 걱정스러운 척 물었습니다. 혜란이는 술병을 내려놓고 손등으로 입술을 쓱 닦았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나 투박해서 예전의 그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죽었어? 5년 전에? 아, 저런. 몰랐어. 미안하다. 미안할 거 없어?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뭘? 사업하다가 스트레스로 간암이 왔는데 손 쓸 새도 없이 가더라? 그 많던 돈도 다 휴지 조각되고 빚잔치하고 남은 게 내 몸뚱어리 하나야? 그녀의 말투는 건조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했지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보통의 친구라면 가서 안아주거나 손이라도 잡아줬어야 했겠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머릿속은 복잡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너는 다 잃었구나. 돈도 남편도 젊음도. 이제 너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내 무릎 위에 올려진 핸드백을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내 자존심이자 오늘 내가 이곳에 온 진짜 목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혜란아. 나. 글 써. 나는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습니다. 혜란이는 흐리멍덩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글? 아, 옛날에도 너 국문과 갔었지? 아직도 소설가 지망생이니? 지망생. 그 단어가 내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습니다. 아니. 등단했어. 책도 냈고. 나는 핸드백을 열어 내 책을 꺼냈습니다. 빳빳한 새 책의 표지가 어둠 속에서도 반짝였습니다. 표지에는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는 내 사진과 함께 오후의 위로라는 제목이 굵게 박혀 있었지요. 베스트셀러야. 10만 부 넘게 팔렸어. 요즘 방송에도 나가고 강연도 다녀. 나는 최대한 담담한 척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받아봐. 그리고 놀라워해줘. 내가 의사 가운을 입고 거들먹거릴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이제 다 늙어버린 지금 승자는 바로 나라는 걸 인정해줘. 나는 책을 그녀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내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40년 묵은 열등감을 청산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혜란이는 내 손에서 책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표지에 박힌 내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야, 영숙이 너 많이 늙었다. 사진 보정 엄청 했는데도 주름이 자글자글하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반응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내용은 안 궁금해. 사람들이 내 글을 읽고 많이들 운대. 위로받았다고 편지도 오고. 나는 다급하게 내 업적을 늘어놓았습니다. 혜란이는 대꾸 없이 책장을 휘르륵 넘겼습니다.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건조하게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마치 냄비 받침을 고르듯 성의 없이 책을 훑어보다가 중간쯤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한 문장을 읽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그 얼굴을 보여준다. 그녀가 고개를 들고 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40년 전 내가 밤새워 쓴 습작 소설을 보며 지었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경멸인지 조소인지 아니면 순수한 의문인지 알 수 없는 그 차가운 눈빛. 야, 영수가? 너 진짜 이런 말이 위로가 된다고 생각해서 쓴 거니? 아니면 그냥 있어 보이려고 쓴 거니? 잃어버린 후에 행복이 온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잃어버리면 그냥 지옥이야. 고통이고 비참함이고 시궁창이라고? 내가 뭘 잃어봐서 이런 소리를 짓거려? 그녀는 책을 탁 하고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술병 옆에 널브러진 내 책이 마치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착한 척, 고상한 척, 다 아는 척. 근데 영수가 내 글에선 냄새가 나? 촌스러운 냄새. 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모욕감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나는 10만 독자에게 사랑받는 작가였습니다. 평론가들도 내 글의 진솔함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다 망해서 술독에 빠져 사는 늙은이가 감히 내 인생의 결정체를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너 말이 좀 심하다. 나는 친구로서 내가 걱정돼서 왔는데. 걱정? 혜란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가 다시 술병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술이 흘러 턱을 타고 목으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입을 거칠게 닦으며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솔직해지자, 우리. 너 나 걱정돼서 온 거 아니잖아? 나 망한 거 보고 싶어서 온 거잖아? 쫄딱 망해서 거지꼴된 김혜란 보니까 어때? 속이 시원하지? 이제야 네가 나보다 잘난 것 같지? 전곡을 찔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부인하고 싶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따리를 틀고 있던 그 저열한 욕망을 그녀는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내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근데 어쩌냐? 내가 아무리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비싼 옷 입고 고상한 척을 해도 너는 그냥 이영숙이야? 내 뒷공무니 쫓아다니면서 내 흉내나 내던 열등감 덩어리 이영숙.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성의 끈이었을 수도 있고 40년을 지탱해온 인내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드르륵 흉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 내가 미쳤지. 너 같은 걸 친구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온 내가 미친년이다. 나는 핸드백을 챙겨 들고 획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혜란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깔깔거리는 그 웃음소리가 마치 내 등 뒤에 칼을 꽂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도망치듯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불타오르는 내 수치심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 때까지도 내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미러로 그 낡은 집을 쳐다보았습니다. 저 안에서 혼자 술을 퍼마시고 있을 여자.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척했지만 결국엔 빈 껍데기만 남은 여자.
하지만 그 빈 껍데기조차 이기지 못한 나. 나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시는 널 보지 않을 거야. 내가 길거리에서 객사를 하든 말든 나는 상관 안 해. 그렇게 다짐하며 서울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 알았다면 나는 차라리 그때 뺨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올 걸 그랬습니다. 아니면 같이 술이라도 한 잔 마시며 펑펑 울기라도 할 걸 그랬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 자존심이 샜고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운명의 전화벨이 울리기 전까지 나는 내가 혜란이와의 악연을 내 손으로 끊어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로 서울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운전대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거니와 붉게 충혈된 눈과 상기된 얼굴로 집에 들어가 남편과 자식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양평 읍내에 있는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제법 번듯한 호텔로 차를 돌렸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침대 위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데 방금 전 혜란이의 그 낡은 집에서 맡았던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여전히 코끝을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냄새는 내 몸에서 나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내 글에선 냄새가 나. 촌스러운 냄새. 혜란이의 그 말이 귀에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비누칠을 하고 또 했습니다. 피부가 벌겋게 벗겨질 때까지 몸을 닦아내며 그녀가 내게 씌운 열등감이라는 오물을 씻어내려 발버둥 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74세의 노파가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이 지워진 민낯은 초라했고 물기에 젖은 흰머리는 처량하게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거울 속에 18살의 이영숙이 겹쳐 보였습니다. 혜란이의 화려한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 갔다가 그녀의 어머니가 어머, 영숙이는 옷이 참 수수하구나. 라고 말했을 때 그때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라 도망치고 싶었던 그 18살의 내가 지금 거울 속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너는 안 변했어. 베스트셀러 작가. 웃기지 마. 너는 그냥 혜란이 흉내를 내고 싶었던 가난한 집 셋째 딸일 뿐이야. 내면의 목소리가 혜란이의 목소리와 겹쳐져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욕실을 나와 미니바에 있던 맥주를 땄습니다. 술은 입에도 대지 않는다고 건강 전도사처럼 굴었던 내가 혜란이를 만나고 온 날술을 찾다니. 정말 지독한 아이러니였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린 남한강이 보였습니다. 검은 강물은 말이 없었고 가끔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만이 유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다가 슬픔이 밀려왔다가 다시 끔찍한 수치심이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바란 건 무엇이었을까요? 영수가 너 정말 대단하다. 나는 다 망했는데 너는 이렇게 성공했구나. 내가 졌다. 내가 이겼어. 그녀가 무릎 꿇고 내 앞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것. 그걸 보고 싶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혜란이 말대로 나는 얼마나 저열한 인간입니까? 친구의 불행을 땔감 삼아 내 자존감을 데우려 했다니. 새벽 2시가 넘어가면서 나는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하루를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가자. 가서 우아한 아침밥을 먹고 서재에 앉아 글을 쓰자. 그리고 오늘 일은 없었던 일로 하자. 꿈을 꾼 거라고 치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깜빡 잠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머리맡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운명의 전화였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 정보 없음.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혜란이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요. 그녀가 다시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고 사과하려는 걸까? 아니면 술값 내놓고 가라고 행패를 부리려는 걸까?
어느 쪽이든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벨소리는 끈질겼습니다. 마치 내 양심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여기 양평 파출소입니다. 경찰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침대 헤드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다름이 아니라 여기 김혜란 씨가 보호자로 선생님을 지목하셔서요. 경찰관의 설명은 구구절절했습니다. 혜란이가 읍내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다고 했습니다.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병을 깨트리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했고 지금 파출소 소파에 누워 인사불성이 되었다는 이야기. 술값도 없고 합의금도 낼 형편이 안 되는데 보호자를 부르라고 하니 내 전화번호를 댔다는 이야기. 선생님, 듣고 계십니까? 경찰관이 내 대답을 재촉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의 시간 동안 내 머릿속에서는 격렬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천사의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영수가 그래도 친구잖아. 40년 직이잖아. 지금 저렇게 비참하게 무너졌는데 너마저 모른 척하면 쟤는 정말 끝이야. 가서 도와줘. 가서 안아주고 술값 갚아주고 병원에라도 데려가줘. 그게 내가 쓰는 글 속의 위로잖아. 내가 작가라면 사람이라면 그래야지. 하지만 악마의 목소리, 아니, 내 상처 입은 자존심의 목소리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웃기지 마. 저 여자가 아까 너한테 뭐라고 했어? 촌스럽다고 했어. 내 성공을 비웃었어. 널 감정 쓰레기통 취급했어. 지금 가서 도와주면 혜란이가 고마워할 것 같아? 아니, 술 깨면 또 너를 조롱할 거야. 내가 날 동정해? 하면서 너를 더 비참하게 만들 거라고. 그리고 내가 파출소에 가서 그 난동 피운 노인네 보호자라고 나서면 사람들이 널 뭐라고 생각하겠어? 내 그 고상한 작가 이미지 한순간에 똥물 튀기는 거야. 나는 혜란이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너는 그냥 이영숙이야? 열등감 덩어리 이영숙. 그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나는 혜란이에게 착한 이영숙, 호구 이영숙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녀를 도와주는 순간 나는 또다시 그녀보다 우위에 서지 못하고 그녀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시녀가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거짓말을 뱉었습니다. 누구요? 김혜란이요?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네, 김혜란 씨 친구분 아니십니까? 단축번호 1번에. 전 그런 사람 모릅니다. 전화 잘못 거셨어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판사가 사형 선고를 내리듯 나는 그녀와의 인연에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휴대폰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실례했습니다. 경찰관은 당황한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어진 신호음이 적막한 호텔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침대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덩이를 만진 것처럼 손바닥이 화끈거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방금 내가 친구를 버렸어. 아니, 나는 내 과거를 버렸어. 나를 괴롭히던 열등감의 근원을 저 차가운 파출소 바닥에 내팽개쳐버린 거야. 그런데 왜 속이 시원하지 않고 가슴이 이렇게 난도질당한 것처럼 아픈 걸까요? 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데 입가에는 묘한 비틀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혜란이가 무너졌다는 사실에 대한 승리감과 친구를 버렸다는 죄책감이 뒤섞인 괴물 같은 표정이었을 겁니다. 나는 그 밤 혜란이가 파출소에서 겪었을 수모를 상상했습니다. 술에 취해 내 이름을 불렀을 그녀. 우리 영숙이? 작가야?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걔가 오면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렇게 믿고 있었을 텐데.
경찰관이 전화해 봤는데 모르는 사람이라는데요. 라고 했을 때 그녀의 표정이 어땠을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을지, 그 상상은 나를 고문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나는 시체처럼 웅크린 채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나의 복수였고, 나의 비겁함이었고, 나의 한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도망치듯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탓에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깨질 듯 지끈거렸습니다. 체크아웃을 하면서 혹시라도 로비에서 혜란이를 마주치지 않을까 두리번거리는 내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더군요. 차를 몰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 라디오를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주었지만 내가 가야 할 인생의 목적지는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한강을 건너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혜란이는 다시는 내게 연락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정했으니 그녀도 자존심이 있다면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할 것이다. 그토록 원했던 손절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 익숙한 도시의 풍경이 나타나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혜란이에 대한 미안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혜란이를 이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많은 박수를 받고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만이 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다 망가진 그녀를 보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그녀보다 더 비겁하고 더 초라한 인간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패자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라지요. 하지만 나는 내밀었던 손조차 거두고 구렁텅이에 빠진 친구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게 내 그릇이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영혼의 치유자, 다 껍데기였습니다. 나는 그저 질투심에 눈이 멀어 친구를 파출소에 버리고 온 속 좁은 노인네일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나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친구가 몸이 안 좋아서 좀 돌봐주고 왔다고 둘러댔고, 걱정하는 자식들에게는 피곤하니 좀 쉬겠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재에 꽂힌 내 책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의 위로 상처 입은 영혼을 위하여 용서의 기술. 그 찬란한 제목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혜란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내 위로는 다 가짜였고 촌스러운 허영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하나 위로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위로하겠다고 글을 썼던 걸까요? 그날 이후 나는 펜을 잡지 못했습니다. 출판사에서 다음 원고를 독촉하는 전화가 와도 몸이 안 좋다며 피하고만 있습니다. 대신 가끔, 아주 가끔 밤늦은 시간에 혜란이의 번호를 눌러봅니다. 통화 버튼은 누르지 못한 채 그 10일짜리 숫자를 하염없이 바라만 봅니다. 지금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낡은 시골집에서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날의 모멸감을 견디지 못해 어디론가 떠났을까요? 확인해 볼 용기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녀를 3번이나 부정했던 그 새벽, 내 안에 무언가도 함께 죽어버렸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나의 열등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의 순수했던 시절, 나의 치열했던 청춘의 한 조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림자가 사라지니 빛도 함께 사라진 것 같습니다. 혜란아, 이 방송을 듣진 않겠지만, 아니, 내가 비웃었던 그 촌스러운 유튜브를 볼 리 없겠지만, 그래도 허공에 대고 말해본다. 미안하다. 너를 미워해서 미안하고, 너를 사랑해서 미안하고, 끝까지 너에게 촌스러운 친구라서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나는 치열하게 살았고,
내가 있어서 나는 글을 썼다. 내 인생의 8알은 너라는 바람이 만들었다. 부디 어디서든 술 좀 줄이고 밥 챙겨 먹고 살아라. 나처럼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가짜 말고 진짜 행복을 찾길 바란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욕하시겠지요. 친구를 버린 매정한 사람이라고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지우고 싶은 그림자가 하나쯤 있지 않으신가요? 평생을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도 놓지 못하는 그런 인연 말입니다. 만약 있다면 저처럼 후회할 짓은 하지 마세요.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고 버리는 것이 버리는 게 아니더군요. 상대를 인정하고 안아줄 때 비로소 내 안의 지옥도 끝난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은 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부끄러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